경제학자 슌페터가 1912년도에 경제 발전의 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 경제가 발전하는 가장 큰 동력은 기업가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업가가 있습니다. 자본금 500만 원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 세계 2위까지 올라갔다가 IMF 외환위기로 해서 역사상 가장 큰 부실을 냈다라고 또 저평가되는 그런 그 기업인이 있습니다. 좀 전에 다 보셨던 것처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그러십니다. 오늘은 김우중 회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우중 회장 하면 두 가지의 수식이 따라서 붙습니다. 네.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기억이 되는데요. 일단 경영인 개인으로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그렇죠. 대우그룹이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단히 신화적이면서 입지적인 인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시죠. 하여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것처럼 이렇게 가슴을 뛰게 하던 책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예, 그렇죠. 우리 젊은 시절에도 참 많이 봤는데요. 이제 세계 경영을 선포를 1993년도에 하시면서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는 그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세계 경영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세계 경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뭐 해외로 무조건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성장의 중심축이 될 그러한 전략 국가의 예. 본사와 똑같은 조직을 만든다는 게 세계 경영의 핵심 전략입니다. 예. 그러니까 23개국의 이 뭐 소위 말하는 지사, 우리 개념으로는 지사가지만 다 사장급이 나가요. 예. 그리고 뭐 사장이 모든 이 소위 말하는 전권을 갖고서 마케팅하고 R&D하고 생산 뭐 다 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위임에서 나오는 그렇지만 앞으로 글로벌 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나라를 고릅니다. 예. 그 나라에서 커서 거기를 우리나라의 경제적 영토로 만들려는 게 세계 경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그렇지만 김우중 전 회장 스스로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실증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속속들이 가슴에 와닿고 그런 상황에서 1993년도에 이 세계경영에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예. 소련이 붕괴되고 그리고 EU가 출범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곳에 성장이 돼야 되느냐를 딱 해안을 가지시고 예.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동유럽에 가고 아프리카에 가고 등등 세계로 나가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한번 압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신 게 되는 거죠. 예. 앞에서 김우중 회장의 그 저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를 가슴이 뛰게 만드는 그런 제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김우중 회장이 이게 저서를 내면서 제목을 멋있게 정하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붐이 불어서 네. 정정 회장의 저서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실패는 없다. 없다. 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마 그 부분에서도 조금 그렇죠. 좀 경쟁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한번 이거 부분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식 투자 관점에서 김우중 회장의 경영 전략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그래서 있겠습니까? 뭐 제가 이제 사실 지금 김우중 전 회장이 이런 기업을 안 하시고 예. 짐 로저스나 이런 분처럼 투자를 하셨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셨을까? 예. 그걸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항상 김 회장께서의 경영 전략에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5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진출해야 될 나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입니다. 인구수가 있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인구의 연령의 평균 연령이 낮아야 된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정치 체제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네 번째가 지도자의 개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원의 존재 여부인데 이것을 그대로 투자 관점으로 들어오면요 바로 답이 나와요. 자, 인구수가 많다는 건 기업의 매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매출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평균 연령대가 낮은 데 한 것은
영업이익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요. 정치체제 안전성이라는 얼마만큼 지금까지의 과거 실적이 이 성장하는데 분명히 성과를 낸 모습을 보였을 때 안정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도자의 개발 의지. 이거는 김우중 회장이 뭐 수십 차례 얘기합니다. 기업 경쟁력의 99%는 경영자다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CEO가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개발 과정을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자원의 존재 여부. 이것이야말로 회사가 앞으로 파이프라인이 예. 성장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딱 놓으면요.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은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렇겠죠. 매출 있고. 그러나 이제 이것을 보는 해안이 어디서 나오냐. 뭐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을 딱 찍어내는 해안은 분명히 또 다른 탤런트를 요구하지만 지금 이제 2020년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5가지 방정식을 넣고서 골라보면요. 저도 한 10개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요 김우중 회장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파이터 예. 세계 경영인의 기준을 가지시고 투자하는 부분들도 응용을 해보시면 스티브 잡스보다는 100배 낫다는 평가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진짜로 투자에 전문적으로 일하셨으면 뭐 짐 로저스 뭐 리버모어 다 합해도 못 쫓아오실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 전력이 대우그룹에서 그러시죠. 그러니까 네. 대우 리서치 경제연구소부터 센터장 예.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김우중 회장을 이제 어떻게 경영을 하시는지 하는 것들도 좀 지켜보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냥 알기로 현대그룹이 가장 먼저 북한에 투자를 한 기업으로 그룹으로서 알고 있지만 가장 먼저 투자를 했던 그룹은 대우그룹이었습니다. 90년대 초중반에 이미 그 북한에 투자를 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들으면서 하나 상당히 좀 인상 깊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도 어떻게 위험을 관리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금융적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또 위험도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된다. 리스크 그런 거를 매니지먼트. 예, 하나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이제 남포공단을 이제 창시하게 된 민족사업 총회사. 예, 그게 그렇죠. 되죠. 사실 남북 간의 경제교류의 효시는 대우였어요. 예, 홍콩에서 북한의 도자기 511점을 수입하면서 사실 남북 경제교류의 효시죠. 예, 그래서 그렇죠. 현대그룹보다는 또 빠른 예. 그런 이 진짜 선구자적인 예. 그런 그래서 활동을 하신 거죠. 한번 저희한테 오다가 떨어졌었는데 아, 그 그러세요? 오다가 뭐였냐 하면 북한이 발행한 국채를 분석을 하라는 거였었습니다. 짐 로저스가 맨날 얘기하는 게요. 북한 국채 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는 북한이 국채를 발행했는지조차도 잘 네. 몰랐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저평가되지만 잠재력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라. 예, 이게 김우중 회장님의 기본적인 펀더멘탈한 가치관이었던 거라고 예.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김우중 회장과 그다음에 또 대우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우울한 부분을 한번 보면 네. 역시 이제 외환위기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환위기 당시의 상황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그 당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대우전자 매각이 이제 실패가 되죠.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대우 자동차와 GM과의 합병 문제가 사실 그거 첫 번째 협상에서 뭐 거의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뭐 뒤로 밀리다 보니까 시간과의 싸움이 이제 됐고 예,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하든지 세계 경영의 포커스를 김우중 회장은 자동차 산업으로 봤거든요. 예, 그 해안도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 그렇죠. 모빌리티 나오는 거 보면 그런데 쌍용 자동차를 이제 또 인수를 하시게 되니까 그런 좀 확장적인 면에서 조금 무리한 표현이 됐고 IMF에 대해서 이제 뭐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고 예, 공개석상에서도 억울한 점도 있고 분통한 점도 있다는 말씀까지 하시는 걸 봐서는 사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수출 금융 시스템이 도와줘야 되는데 뭐 예. 회사채 발행도 안 되고 등등이 안 되다 보니까 막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랑 또 대우그룹이 갖고 있는 자산 뭐 조사한 실사 내용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니까 기획 해체론까지 예.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그때 이제 정부 발표를 보면 뭐 삼성현대는 구조조정 100%가 됐고 SKLG는 뭐 한 70% 정도 했고 사실 대우가 제일 예. 네, 부진하고 미진하다 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뭐 했죠. 이렇게 했는데 김우중 회장의 당시의 생각은 IMF 구조조정안을 받으면 한국 경제 나빠진다. 예.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무역 확대론이는 거를 DJ 대통령께 예, 그렇죠. 직보를 예, 예. 했죠. 그래서 연간 흑자 무역 흑자 400에서 500억 불 하면 2년이면 1000억 불 IMF 2년 만에 갖고 졸업한다. 그러나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경제 관료들하고 그때 뭐 IMF랑 미국 대통령까지 얼마나 우리 관료들 압박을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 관료들하고의 이제 불화 뭐 등등이 이제 엮어지면서 대마불사라는 신화가 뭐 신화라는 게 아니라 이제 공식이 예. 깨지기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제일 그렇지 않아도 제일 처음에 외환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400억 불 흑자를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도 무슨 이게 뜬금없는 소린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역시 이 해안을 갖고 있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누구도 그런 기대나 전망을 하지 않았었는데 유일하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생각은 좀 그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팔 게 아니라 기계를 돌리게 지원을 해달라. 예. 그 말씀이었고 사실 이제 DJ 대통령도 경제는 김우중 회장이 대통령이다. 예. 그리고 굉장히 또 서로 배짱이 맞으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이제 뭐 굉장히 굴곡을 맞이하는 이제 사태를 예. 가게 됩니다. 그 대우그룹 관련해서 또 우리가 얘기를 하면 기획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획개최설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빙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이제 최근에 뭐 많이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이제 그 대우 총부채가 89조고 그때 예. 자산이 59조라는데 사실 이제 워크아웃 시점에서 보면은 사실 또 회계법인에서는 새로운 얘기를 해요. 예. 순자산이 14조나 됐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는 돈,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발 채무에 대해서 회수율 50%로 따지면은 그것이 소위 말하는 기재되지 않은 부채가 얹혔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뭐 역사상 최대 파산이라 그러지만 3조 6천 정도의 뭐 이 자산이 부족한 부분 외에는 없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굉장히 뭐 대우그룹이 굉장히 유동성과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지만 회전이 빨리 돼야 되고 또 굉장히 다이나믹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도는 부분, 돈이 돌아가는 부분들의 한 구석이 이제 막혔던 그거 외에는 이렇게 뭐 부채가 많은 그런 회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고인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다시 불고 났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후세에 뭐 경제에 관련되신 분들이 한 번은 분석을 잘해서 예. 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경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김우중 회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역사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김우중 회장의 별세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개발연대를 끌고 왔던 1세대의 모든 분들이 다 사망을 하셨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1세대뿐만 아니라 대우그룹의 그 김우중 회장이 그 우리 사회,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던졌던 화두, 이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한마디로 김우중 전 회장을 표현하라 그러면 세계 시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예. 활용한 글로벌 경영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GYBM이라는 걸 합니다. 예. 글로벌 영 비즈니스 매니저라는데 여기 이제 한국 이 청년들이 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동남아 현지에 속속들이 들어가면서 예. 세계 경영의 축을 만드는 부분들이 갔는데 결국은 개척하는 기업가 정신,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개척하는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는 우리 후배들에게 다시 한번 나가서 세계를 무대로 해서 한번 뛰어보라는 그런 좋은 토대를 만들어 주시면서
사실 대우의 DNA를 이 GYBM 베트남에 지금 심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항상 이 기업이 국가의 경제 발전에 항상 중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창조, 도전, 희생, 예, 대우그룹 사원 아닙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세계를 다시 한번 흔드는 그런 영감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시 한번 가슴 뛰는 대우 얘기를 우리가 세계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책에서 나왔던 그 글인데요. 기업가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자본이나 학력이나 뭐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건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김우중 회장이 성공을 위한 욕구 이 면에서는 굉장히 강했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